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첫 번째 페이지. 어느덧 찾아온 잡지사의 네 번째 10월을 이 코너로 열게 되다니요. 주기율표의 아버지 맨델레이프 선생님이 보시면 기분이 좋아서 폴카춤이라도 추실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원소 퍼노타임인 주기율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카드문 편 영상에 닉네임 토토로 메이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원소별 쓰임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걸 다 알아내고 응용했을지 정말 리스펙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에 대한 찬사. 그렇죠. 그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제품, 더 편리한 제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죠. 좀 이제 좀 잘 안 풀릴 때 좀 네. 이렇게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게 재료를 바꿔보면 뭐 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수가 마련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사례 우리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원소 시간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게르마늄으로 옛날에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게르마늄 가공도 어렵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게르마늄하고 이 같은 줄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줄에 있는 실리콘 규소로 해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봤더니 네. 훨씬 더 싸고 성능이 좋고 만들기 좋은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바꾸면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시도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계의 수많은 기술인들, 과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원소들의 쓰임새가 계속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과학 꿈나무들이 이 코너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소는 49번 원소까지 어느덧 오고야 말았습니다. 49번 원소 인듐인데요. 역시 또 듐듐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원소인데, 인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가요, 작가님? 인듐 정말 멋진 원소고요. 그래요? 인듐 특히 한국인이라면 인듐 정도로 마음속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상징한다고 할 만한 원소. 뭐 어떤 걸 한국을 상징하는 원소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원소 중에 그런 게 있나? 네, 일단 뭐 이제 나라 이름이 아예 붙어 있는 그렇죠. 원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저머니 뭐 독일 사람들이 게르마늄은 독일의 상징 뭐 이렇게 얘기해 볼 만하죠, 그죠? 네. 일본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니오니움이라는 거를 한참 뒤에 있죠. 발견을 해가지고 찾아냈다라는 뭐 이런 것도 오다 가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인연이 깊은 한국인의 원소라고 할 만한 그런 원소는 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장군하이트는 생각나는데 원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장군하이트하고 관련 있는 뭐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한국인의 상징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렇게 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연. 네, 우리 아연 표현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아연과 관련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아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과거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연들도 좀 있거니와 그렇지. 아연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뽑아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로 세계 시장에서 요즘 뭐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압도적인 그렇죠, 있죠.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연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물질 원소 좀 될 만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 좀 골라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듐도 빼놓을 수 없을 만한 원소예요. 인듐도 아직까지 아연 위치까지 오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경지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잘만 풀리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금 더 일어난다 싶으면 인듐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기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만한 한국인이라면 한번 좀 알아둬야 될 만한 원소 인듐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인듐 덩어리를 쓰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걸 보면서 저 인듐으로 된 거야 이렇게 할 만한 리는 뻥이다. 그럴 경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일단 생산량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좀 양이 작은 원소이기도 하고요. 원소 자체가 되게 물렁합니다. 순수한 인듐을 골라놓으면. 그래서 뭘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안 좋아요. 손으로 막 눌러도 다 막 물컹물컹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상태의 금속으로 뽑아놨을 때
뭐 아예 액체 상태로 있는 수은 제외하고 인듐이 거의 제일 물렁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특이하네. 인듐이 굉장히 좀 물렁한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인듐 덩어리 상태로 뭘 그렇게 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쓰는 용도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인듐 덩어리를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보통 인듐을 아주 극소량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듐과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약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듐이 물렁하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듐이 좀 잘 녹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녹이려고 온도를 높이다 보면 좀 잘 녹는 그런 성질도 있어서 네. 요즘은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에 뭐 좀 쓰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인듐 가지고 화재 경보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을 정도로 불나면 바로 만들 녹여서?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나 가지고 인듐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듐이 전기를 통하고 있을 때는 회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내도록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듐이 녹아내려 버리면 소리가 나는 거를 차단하는 회로가 끊기면서 소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는 뭐 그런 거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마 현대에는 그런 식으로 화재 경보기 만드는 사례는 요즘은 뭐 연기 감지 같은 더 정밀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사용되지 않고 네. 그거 말고 인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특히 전자 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잠시 후에 얘기해 보기로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네. 무슨 뭐 휴대전화 그다음에 뭐 무슨 화면이 있는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디 쓰이는지 뭐 그런 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 할까요? 할까요? 예. 일단 인듐이 정말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좀 계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인듐을 조금씩 여기저기 썼겠지만 인듐 이렇게 되게 많이 산업계에서 업계에서 일하게 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계기입니까?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원소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갈륨 이야기하면서 갈륨으로 파란색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LED 조명, 흰색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이 LED 의 빛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륨의 빛으로 현대 사회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갈륨 이야기하면서 뭐 떠오르는 썸네일이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갈륨 파란색이죠. 갈륨은. 딴 원소인가? 네. 빨간색 나는 원소도 있으니까. 인듐이 갈륨하고 주기율표상에서 아래 위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빨간색 불빛을 만들기 쉽고 파란색 불빛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빨간색이 됐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인듐이 갈륨하고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갈륨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빛을 내는 기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듐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대로 좀 썼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인듐 없으면 안 돼라고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디스플레이, LCD, OLED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뭐 OLED 같은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조그만하게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LED 전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쫙 배열을 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만 불빛을 켜고 나머지 부분은 불빛을 끄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면이 빛나게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화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화면의 원리다. 디스플레이의 원리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진짜 과학에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절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점 하나하나마다를 그렇게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전구 같은 조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끌려면 그거 하나하나마다에 말하자면 전선을 두 가닥씩 이렇게 연결해놔야 되겠죠. 두 가닥씩 전구 그죠? 하나마다. 그죠? 뭐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전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점으로 100만 개의 픽셀로 화면을 만든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점 하나하나마다 두 가닥씩 전선을 다 연결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래야지 원하는 것만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전선을 일일이 손으로 붙이진 않지만 전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 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점 하나하나에 전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 네. 그 전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구리선이나 철선 같은 걸로 알루미늄선, 철선, 구리선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꾸며 놓으면 예. 그 선이 화면을 좀 가리지 않을까요? 픽셀을 빽빽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는데 그 전선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화면이 깨끗하게 그 불이 픽셀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옆면에 전선이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100만 개의 전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겠죠. 전체적인 형상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든지 갖다 붙이기는 붙이지만 이 눈에 안 띄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야 됐어요. 눈에 안 띄게. 그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양자역학. 투명 전선을 개발한 거예요. 투명 전선. 투명 전선. 투명 전선.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하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를 줬다 안 줬다가 할 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였어야 됐어요. 진짜 투명해요? 투명해요. 완전 안 보여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 과학자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전기가 좀 통한다 싶은 물질들 그리고 투명하다 싶은 물질들을 가지고 온갖 거를 다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얻은 물질이 뭐냐? 뭐겠습니까? 인듐입니까? 인듐 투명해요. 인듐이 투명하지는 않은데요. 인듐하고 주석, 영어로 틴이라고 하죠.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그래서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합니다. 산화 주석 인듐이라고도 하고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하는데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요. 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전기를 통하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웬만한 화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전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 전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인듐이 들어간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흔히 업계에서 인듐 틴 옥사이드 이거를 약자를 짜가지고 ITO라고 부르거든요. ITO. 그래서 이거 ITO라고 부르는데 ITO라고 써면 왠지 이토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토하면 약간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성 같잖아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왠지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토인가 그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산화 인듐 주석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참 묘한 게 뭐 노린 건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설명해 주십시오. 뭘요? 일본의 회사 중에서 우리 갑자기 좀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볼펜처럼 이렇게 따깍따깍 누르면 심 나오는 그 필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샤펜. 샤펜? 일본 샤펜. 샤프라고 하잖아요. 샤프.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합니까? 날카로워서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간 포크레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샤프를 만든 회사가 뭡니까? 샤프 아니에요?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킥이었는데 제가 너무 김세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김세도 돼요. 그래서 그걸 샤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샤프 만들던 그 사장님, 샤프 창업자 그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썬팀 선생님 재질인데 그죠?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분이 뭘로 원래 처음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냐면 허리 벨트의 그 버클 부분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버클이라는 게 정밀한 이 금속 재질이 잘 맞아들어야지 튼튼하고 오래가고 깔끔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샤프도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에 일본, 한국에서는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샤프라고 하면 그냥 필기구를 뜻하는 뜻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 공장이 다 지진으로 망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요. 그래요? 한번 다 망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거든요.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난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사업 다 날려먹고 시작한 김에
아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장 기술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만드는 사업에 이 사람이 도전을 해요. 아, 그래요? 원래 버클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야, 대단하다. 기술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한번 망한 그 덕분에 그러다가 전자 사업에 발을 디디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전자 업체로 이 샤프 만들던 그 회사가 원래는 허리띠 버클 이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샤프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구들을 좀 잘 만들던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샤프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라디오. 특히 20세기 중반에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잘 팔았던 제품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챗GPT 보고 경악하는 거 이상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 직원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도구가 나와서 대량 판매되는 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계산기? 전자계산기였어요. 아, 전자계산기. 이 회사가 전자계산기를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모든 책상 위에 올라가던 너무 김 선생님 재질로 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계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회사에서 전자계산기의 화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전자계산기로 성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액정이죠. 액정.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LCD 쪽의 기술이 빨리 앞서 나가가지고 20세기 후반기에 LCD 기술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LCD의 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일본 회사들이 세계의 LCD 기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좋은 LC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회사들이 최고 품질을 가진 아주 좋은 이 인디움 틴 옥사이드 ITO들을 하필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만 했어요. 이번에 샤프에서 그렇게 뛰어난 ITO를 또 갖다 쓴다며. 또 약간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좀 착할 만하다. 재밌는 얘기 하시려고 이거 약간 너무 억진데. 근데 진짜로. 이분 성함이 이또면 제가 인정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ITO가 그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ITO가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정기적인 성질이 대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기에 좋기 때문에 ITO를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거를 2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전기를 미약하게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하면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ITO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기가 좀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는다기보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감지를 하면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가까이 되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세밀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요? 어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를 전화기 화면마다 깔아가지고 터치 스크린 만든 데습니다. 터치 스크린.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 끝에 손도 전기가 조금 통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ITO들 사이의 전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이랑 연관되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도의 전자산업을 할 때 이 ITO 때문에도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 인디움이기도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 한 대당 인디움이 0.01g도 안 들어가긴 할 텐데 0.005g 정도? 그 정도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이 IT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ITO는 뭐 옛날에는 이걸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IT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ITO가 유리처럼 좀 딱딱합니다. 뭐 화면이 딱딱한 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화면 어차피 뭐 유리판이나 뭐 플라스틱판, 철판 이런 데다 붙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요즘에 접는 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는 폰이. 접는 화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접는 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하면 접는 화면에는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접히는 부분 거기에는 ITO를 거기다가 그대로 예전부터 써서 전기를 주거나 받는 방식, 전기를 감지하는 거 그거를 ITO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 접을 때 깨져버립니다. ITO가 깨지니까 단단해서 그 부분에서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접혔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과거의 ITO 대신에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죠?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저 찾아봐도 어렴풋하게 막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는 많은데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상세하게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폴더블 폰에 혹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과거에 이거 한참 개발할 때는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네. 그래서 우리는 접는 화면 전화를 가기 위해서 ITO 다음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ITO 다음 시대는 뭘까요? 이 ITO가 이토였듯이 뭐 약간 KIM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LE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ITO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아직 좀 더 할게요. 아직 인듐 용도로가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듐이 산업의 비타민이래요. 잡지사 비타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네. 아까 그 갈륨하고 인듐하고 저희 이 규율편에서 같은 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갈륨하면서 갈륨이 이제 빛내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갈륨만 사용하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인듐하고 갈륨하고 같이 써가지고 빛내는 이 LED 소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륨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륨하고 질소하고 이용해가지고 질화 갈륨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내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갈륨만 쓰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을 같이 써가지고 만들어도 빛이 나는데 이런 빛은 정확하게 한 가지 빛만 명확하게 내게 해가지고 레이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레이저. 이게 좀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듐, 갈륨, 질소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인듐은 IN, 갈륨은 GA, 질소는 N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뜻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INGN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라고 안 읽어요 보통. 근데 읽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너무 읽고 싶어. 인간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말만 이거 인듐 외우기 좋네. 질화 인듐 갈륨 이걸로 레이저 만들면 어디에 많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레이저는 어떤 데 쓸까요? 뭐 포인터로 쓸까요? 이 레이저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요즘에는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보내고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1이냐 0이냐를 감지를 해가지고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용으로 이 INGA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에 뭐 5G 시대가 되면 이 파란색 빛깔 이것도 파란색 빛 약간 청색이나 녹색 빛깔 나는 레이저가 생기거든요. 이 빛깔 레이저로 해야지 제일 효율 좋게 통신이 고속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5G 더 속도가 빠른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인듐, 질화 인듐 갈륨 이거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듐이 없으면 5G 통신 설비도 설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인간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을 한다. 이게 약간 숙명 아니에요? 요건 근데 너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통신산업도 발달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키워볼 만한 산업인데 중국 업체들이 등살에 이런 데 밀려가지고 충분히 좀 잘 못 키워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는 그래도 꽤 잘 만들어서 파는데 통신 장비는 중국 업체 등살에 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술에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앞서 나가려면 기왕의 인듐으로 잘하고 있는 이 전자기술을 질화 인듐 갈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5G 설비 같은 거 광통신 설비들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천재시네요. 하나만 지나가기 하나만. 뭐 또 무슨 용도 중에 하나만. 용도 중에 하나만. 용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용도 중에 하나만. 이게 인듐 사용되는 용도가 이거 말고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거 하나만 말씀. 이건 두 개만인데 이거 어떡하지? 두 개만. 시작하고 그렇게 말 바꾸는 어떡하지? 두 개만.
하나 짧게 하나부터 하나 해보세요. 짧게. 하나부터. 하나 짧게. 예, 예. 해보세요. 일단 하나 짧게 우리가 카드뮴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카드뮴 지난 텔레비전에 지난번 편을 참조하시면 이거 부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퀀텀닷 얘기했죠. 네. 어떻게 그걸 가져오셨죠?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스폰지처럼. 그 카드뮴 이야기할 때 텔레비전이나 이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퀀텀닷 양자점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화면이 더 선명해진다. 색깔이 더 고와진다. 더 선명해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퀀텀닷 양자점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카드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카드뮴은 소비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뮴을 안 쓰고 딴 거를 쓰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한다라는 말씀 좀 들었었죠. 그죠? 카드뮴을 안 쓰고 뭘 쓰느냐? 인듐 씁니다. 인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업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같은 것들 보면 딴 업체들은 인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인듐하고 셀레늄 이런 거 사용할 거예요. 아마 인듐을 이용해가지고 양자점 퀀텀닷을 만들어서 카드뮴을 사용할 때만한 그 정도의 효율, 가격을 달성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업체에서는 이걸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서 막 광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인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거 말고 원래 하려던 건 뭐였냐면 요즘 인듐이 이쪽으로 만약에 트이면 인듐 수요가 지금보다 진짜 급팽창할 수 있는 걸 어떤 게 있냐면 CIGS라는 게 있어요. CIGS. 이것도 약자 따라온 건데요. C는 카파. 그러니까 구리고요. I가 인디움, G는 갈리움, S는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예, 아까 인디움, 갈륨, 셀레늄 이 시리즈들이 뭔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빛과 관련된 반도체 재료에서 인디움, 갈륨, 셀레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소,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많이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셀레늄도 화면 얘기할 때 나왔었죠. 예. 그런 재료입니다. 여기 카파까지 사용해가지고 이 구리까지 사용해가지고 CIGS를 만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반도체겠죠, 그죠? 반도체 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겠죠. 이 CIGS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ED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안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카드뮴 편할 때도 이야기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전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태양광 전지도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만든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CIGS를 사용을 하면 이 CIGS를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편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다.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 이중 태양 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투명 태양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명한 태양 전지로 일단 빛 중에서 별 소용이 없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한번 만들고 투명하니까 빛 중에 대부분은 통과를 해 가지고 뒤로 빠지겠죠. 그럼 그 뒤에서 빛을 잘 흡수하는 태양 전지로 한 번 더 또 전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중 전지 뭐 텐덤 셀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중으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잘 태양 전지 소재를 이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거는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이거 빛 주파수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십니까? 빛의 색깔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색깔이란 말을 숫자로 표현한 게 주파수다. 이런 말 오다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양빛은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파란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빨간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마다 선택할 수 있다. 물질마다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지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빛은 뒤로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투명하니까. 그죠?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투명 재질이 제일 주파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전기 만드는 데 쓰고 얘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제일 잘 받아가지고 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뒷면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두 번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두 번 타는 뭐 비슷하게 두 번 전기 만드는 태양전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만들 때 이 CIGS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최고로 효율이 높은 쪽으로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대량 제조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넓은 햇볕 잘 드는 들판이 다 이 CIGS 인듐으로 뒤덮여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소용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방식의 태양광을 중국 회사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워낙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중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새로운 거,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네.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 CIGS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CIGS 계통의 인듐 이용하는 이 태양광 전지 중에 꽤 품질이 괜찮을 만한 거 시제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에 갖다 붙여가지고 예. 오는 11월 달에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이요? 예, 예. 인하대 대학교 내에서 예. 개발한 인공위성이요. 예. 이번 11월 달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인공위성에 붙이는 고효율, 긴 수명, 장수명 태양 전지로 이 CIGS 사용하는 인듐 사용하는 전지 중에 더욱더 좀 성능이 뛰어난 걸로 평가되는 신제품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좋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뭐 인듐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또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시 산업의 비타민이네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인듐을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예. 인듐이 세계에서 잘 없거든요. 여기저기를 그래요? 살펴봐도. 중요한데. 예, 예. 잘 막 덩어리로 막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듐을 어디서 많이 구하냐면 아연 같은 딴 물질을 재련할 때 돌 속에서 아연만 속속들이 뽑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나오는 불순물들이 생기면 우리 아연 편할 때 말씀드렸죠. 불순물 같은 거 그거 그냥 버리지 않고 울산에서 그래서 금 모아가지고 그거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로 다시 다 판매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 그때 제가 아연 뭐 구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순물 나오는 금만 모아도 뭐 몇십 톤이다 말씀드렸더니 못 믿으시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틀린 정보다. 아니 우리 한국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이 몇 톤인데 어떻게 아연 뽑아낸 그 찌꺼기에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다시 여쭤봤거든요. 근데 맞다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거기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은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까 아연 말씀 살짝 드렸는데 아연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연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불순물에서 뭐 뽑아내는 양만 해도 엄청난데 그 중에서 인듐도 꽤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한 업체에서 생산해내는 양으로는 그게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 업체가 아니라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일본에도 업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인듐 전체 생산량으로 나라별로 따져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일본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 회사가 1위예요. 그 회사가 뭐 주식회사 한국 인듐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뭐 그 회사가 무슨 신라 인듐 이런 회사도 아닌데 아연을 생산하다가 그 찌꺼기에 그 부대 남는 거를 부산물 남는 거를 재활용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인듐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요 세계 기업들이 이 회사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일수록 중국이 세계 인듐의 한 70%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인듐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텔레비전 화면이나 전화기 같은 것도 생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ITO 이또를 생산을 못하니까. 그렇죠, ITO.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에만 우리가 매달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 말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한국 업체가 한국의 세계 최고의 업체가 있는 거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아연 편할 때 말씀드렸죠. 아연이 있는 돌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나기도 납니다. 조금은 나긴 나는데 아연 나는 돌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입한다 그랬죠. 수입을 해오면 저 멀리 무슨 뭐 남미. 무슨 뭐 페루 뭐 멕시코 이런 데서 수입해 옵니다. 맞아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수입을 해오면 그걸로 아연을 막 뽑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찌꺼기에서 금은 금은 뭐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듐도 금은뿐만 아니라 인듐도 들어본 적도 많지.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딴 나라 사람들은 인듐에 좀 그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이 나라하고는 인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듐은 한국 사람이랑 좀 알아야 된다.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활용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다.
인듐을 이용해서 아까 게르마늄이 실리콘으로 넘어왔다, 규소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만들 때. 예. 근데 인듐을 이용해가지고 규소 다음 가는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발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갈륨 할 때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갈륨하고 비소를 이용을 하면 게르마늄이나 규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시도를 했고 실용화된 제품도 많은데 모든 분야에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규소, 실리콘을 이용하는 기존 제품이 너무 더 값이 싸지고 가공하는 편의성이 더 향상돼가지고 갈륨하고 비소로 만드는 반도체가 완전 대체는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 갈륨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갈륨하고 비슷한 인듐이 다음에 두 번째 갈륨 시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잘 풀린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 반도체보다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르대요. 그래서 더 초고속 반도체가 인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미래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원소 인듐인데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아까 뭐 이 나라 사람도 알아야 돼.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만. 이거 진짜 짧게 할게요. 진짜 막 10초만 할게요. 10초요? 네. 잽니다. 네. 오케이, 가쁘죠. 인듐이 이렇게 귀한 자원이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기술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인듐 재활용하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는 보통 어디 회사 많이 유명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회사를 많이 언급하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스웨덴이죠. 그걸 또 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민하세요. 재활용도 스웨덴이야?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한때는 이런 금속 관련된 기술에서 되게 발달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한때는 정말 스웨덴도 아연 재련 같은 거 좀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회사에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지만은 스웨덴의 그 발달된 과학 기술력이 어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뭐 이런 법령이 언젠가 다시 뭐 나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인듐은 진짜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무조건 재활용 인듐을 꼭 사용을 해라. 이런 법 나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특히 이런 환경과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 발달한 유럽 쪽에서 이런 기술을 좀 먼저 개발해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나 종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그런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기 나라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다 개발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 회사들이 돈 버는 길도 되거든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길도 되지만 스웨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듐 회수 기술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좀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듐 관련된 무슨 박람회나 전시회나 기술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전자회사 같은 데서 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와서 발표하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듐 뽑아내는 회사에서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스웨덴에서도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발표하시는데 스웨덴이 무슨 뭐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활용 기술도 발표하고 노노노. 잡지사를 보셨다면 스웨덴이 노노노라고 할까요? 노노.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초짜리에 다 들어간 거였죠? 답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인정. 마지막 이제 하나만. 마지막. 우리가 오늘 용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도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인듐을 알아야만 되는 어떤 특이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스웨덴이 아니었구나.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참 세상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할까요? 맞아요. 진짜요? 진짜로. 인디아 유미예요? 와, 어떻게 이렇지 세상에? 진짜로.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 중에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이름 게르마늄, 니오늄 이런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의도치 않게 인도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데 인듐은 인도라는 나라 이름이 건너가지고 아주 희한한 이상한 연유로 이렇게 붙게 된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상관은 또 없어요? 직접 상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간접 상관이 있는 거고 이 간접 상관 속에서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인도의 위대한 옛 조상들의 과학기술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솔깃하긴 해. 1863년에 독일의 화학자 리터라는 사람하고 라이히라는 사람이 아마 아연이 들어있는 광석 종류를 처음에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 아연이 들어있는 광석 속에 여러 가지 다른 특이한 딴 물질도 없을까 연구를 하면서 탈륨 같은 거 이런 성분도 막 연구를 하고 하다가 성분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그 빛 태웠을 때 빛에서 나오는 그 빛깔을
분해해서 프리즘 같은 걸로 분해해가지고 색깔별로 나눠서 보는 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우리 이 주기율표 시간에 되게 초기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헬륨이라는 물질을 처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이 헬륨에서 나오는 빛을 나누어 가지고 색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색의 빛이 하나 섞여 있는 게 보이더라. 그런데 그 빛이 햇빛 속에서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에는 실제로 태양에 많이 풍부하죠. 예. 태양에 많이 풍부한 물질일 것이다라고 헬리오스. 해서 헬리오스라는 태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따와가지고 네.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돌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태워가면서 어떤 빛이 나오는지를 빛 색깔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실험을 하던 와중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파란색의 남색의 오묘한 이상한 그런 스펙트럼 상의 빛깔 하나를 나타내는 빛의 색깔을 분리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상한 그런 빛깔을 주는 물질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예. 아마 라이히가 이거를 먼저 발견했을 거예요. 라이히. 근데 라이히가 생맹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였던 리히터에게 이걸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뒤집혔든가 리히터가 먼저 보고 라이히한테 부탁을 했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라이히가 먼저 본 게 맞을 거예요. 라이가 먼저 같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보고 봤더니 그 색깔이 아주 오묘한 이게 참 예언적인 걸까요? 나중에 인간으로 질화 인디움 갈륨으로 레이저를 만들면 파란색 빛이 나오기 좋았다는데 그렇지. 요 스펙트럼 상에서 보이는 그 오묘한 빛도 파란색 빛이었대요. 그런데 파란색 빛깔 중에 약간 남색 나는 오묘한 빛깔로 이건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잘 아시죠? 인디고 블루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고 블루. 색상 중에 인디고 블루라는 게 있어요. 그 색상이 인디고 블루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이 인듐이 되었는데 스펙트럼 색깔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륨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헬륨은 그거의 원천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헬리오스 헬륨이 된 거고 이거는 그냥 그 색깔 자체가 인디고 블루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인디고에서 인듐이 나온 건데 인디고라는 게 이 특이한 이 푸른색이 나오는 이 빛깔을 일컫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이 특이한 파란색을 왜 인디고라고 불렀느냐? 그 먼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인도 사람들이 이 물감을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건너온 물감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인들, 고대 로마인들이 그 물감을 인디고라고 불렀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수출을 했다고요? 인도 사람들이. 건너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던 거. 그래서 그 말이 2000년 동안 유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별 상관도 없이 인디고라는 식물이 있어요. 콩과 식물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길러가지고 거기서 추출해내기만 하면 파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도에서 나중에 수입 안 해도 돼요. 나중에는 그 독일 회사들이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굳이 인도하고 인연은 별로 없는데 그때는 2000년 전에 인도의 그 조상들이 파란색 물감을 유럽에다가 수출한 게 말 속에서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가 19세기가 되어가지고 파란색 색깔을 보니까 이 라이하고 리히터가 무심코 이 색깔은 인디고인데? 인디고 블루인데. 인도에서 온 물감 색깔인데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물질의 이름이 원소의 이름이 엉겹결에 인도의 원소 인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인도의 이 화학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절에 인도 과학자들이 찾아낸 원소는 비록 없을지라도 수천 년 전에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물감을 개발했던 인도 과학기술의 고대의 그 유산이 2000년 동안 유럽을 떠돌면서 내려와가지고 자동으로 저절로 간접적으로 원소 이름에 인도라는 말을 인도인들은 새기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나라 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인삼이 세계 여기저기 뭐 많이 팔리다가 코리아 긴생. 홍삼 색깔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걸 보고 어떤 유럽 사람이 요거는 꼬레아눔이라고 부르자. 홍삼 색깔처럼 생긴 원소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거지. 인도라는 말이 인듐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율표 49번 원소 인듐에 대해서 더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